주식을 평균 5.9일 만에 한 번씩 사고 판대요. 그럼 1년이면요 60회 정도로 사타 팔았다 그런 거거든요.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회사 잘려요. 매달 들어온 돈이 없으면 목돈이 있더라도 무서워서 쓰지를 못해요. 내 죽기 전에 노후 장려 바닥나면 어떨까 겁이 나기 때문에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요.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 자산이 6억 6천만 원이고 거기서 가계 부채 평균 1억 1천만 원을 빼면요 5억 5천만 원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5천 있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5억 5천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얼마 남습니까? 9천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급해가지고 재테크에서 돈을 늘려볼까, 튀겨볼까, 코인 투자할까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달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목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매달 들어온 돈이 없으면 목돈이 있더라도 무서워서 쓰지를 못해요. 내 죽기 전에 노후 장려 바닥나면 어떨까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목돈으로 갖고 있으면요 언제 또 어떤 유혹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가 잘못하면 날릴 수도 있고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일본 친구 집 얘기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산 거가 3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도 아무렇지 않다. 왜? 그 친구는 기본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요 돈을 빌려서 산 게 아니고 30년 사시면 월부로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셀러리맨들은요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월부로 집을 사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그 집값을 딱 갚으면은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돈이 그냥 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쓸 돈도 없거니와 그리고 혹시 집값 떨어지면은 하우스푸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가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오르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하지만요. 아직 그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후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안 나요. 70대 후반이 되니까요. 여기저기 아파요. 근데 돌봐줄 시설이 마땅치가 않아요. 두 번째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간병인의 40%, 50%가 중국 동포가 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병인 부족 현상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분들이 먹고 살만하고 머지않아서 이제 그분들 안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노령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간병 돌봄 난민, 간병 돌봄 대란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의 돌봄을 받을 건가?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준비를 보험으로도 하고 또는 연금이나 이런 걸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거든요.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다들 뭐냐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이에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연금도 일찍 도입한 나라잖아요. 일본에요 60세에서 80세까지 월 평균 수입이 우리 돈으로 250만 원이래요. 근데 생활비는 평균 300만 원 정도랍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다 모자란다. 다들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요 70세 남성의 취업률이 76%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 이거보다도 주어진 돈에서 내가 어떻게 맞춰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그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몇 억이 있어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으로 몇 억 갖고 있어봤자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 금융 사기 또 이런 거 있고 재테크 너무 무모하게 했다가 날리면 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사는 마음가짐,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세.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거든요. 의식의 자립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요. 중산층 기준이 뭐 중산층이 누가 중산층이냐?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지금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이런 거를 실천해야지. 그런 걸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얼마 있으면 되냐고 물어보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후에 3대 불안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에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뭐가 있냐면 실물 자산, 부동산이죠.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금융자산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되는데 특히 퇴직한 분들의 경우는 8, 9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10%, 20%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계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금융자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이 있어요. 저축상품은 뭐냐면 예금이 대표적인 건데 갖다 뺏기면 책임져주는 상품이에요. 그다음에 투자상품은 뭐냐?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이 투자상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보면은 투자상품의 비중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 저축상품의 비중이 60% 정도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투자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상품의 대표가 뭐냐? 주식, 펀드, 채권, 변액연금, 그리고 뭐 선물, 옵션 이런 거거든요. 투자상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문제예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 잘못된 거예요. 위험은 정확한 영어가 데인저예요.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위험만이 아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요,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돼요.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되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9.12 테러, 우크라이나 사태, 무슨 사태로 박살날 때는요, 그 예측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다 같이 박살나니까. 근데 그런 사태들이 언제 나타날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상품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만 있다면요,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올라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그래요. 전문가 도움도 받고 자기도 분석해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신의 한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이거든요. 지금 20, 3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의 문제가 뭐냐? 지나친 단타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몇 년 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주식 투자자가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사고 파느냐? 평균 5.9일 만에 한 번씩 사고 판대요. 그럼 1년이면요, 60회 정도로 사타 팔았다 그런 거거든요.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회사 잘려요. 직장인은요, 일해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근데 1년에 60번씩 사타 팔아도면요, 직장에서 도태돼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은 60번을 계속 맞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못 맞춰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재테크라고. 그리고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고 또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을 하라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신용거래. 빌려서 하잖아요. 묻어두라고요? 1년에 60번씩 사고 팔고 하잖아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이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장기 분산 투자가 왜 필요한가?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피크가 3,300이었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2,900에서 3,300 사이에 65%의 투자가가 샀더라고요. 그러면 3,300대 가지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화가 나가지고 막 정부 욕하고 뭐 욕하고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책을 안 세우고. 기다리다 보면은요. 바닥이 됐을 때 되게 팔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요. 이거를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문제예요. 미국의 제일 큰 자산운용사의 휘데일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를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운영한 사람이 있어요.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전설적인 사람으로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에 2700%, 27배, 연평균 29% 수익을 냈어요. 이 동안에 그 펀드를 산 사람들은 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휘데리티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3년 동안에 투자한 투자가 중에 절반 정도가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오르면은 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져도 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뭐냐면 피크 근처에서 사가지고 바닥 근처에서 팔고 그래요. 원칙이 없이 사고 팔고 하니까. 그래서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이 정착된 게 90년대 말이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젊은 투자가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코인 투자도 그걸 나쁘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다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요. 세 개의 주머니로 나눠야 된다고 봐요. 첫째가 뭐냐면요. 생계용 주머니예요. 단기간 냈을 돈, 먹고 살는 데 쓰고 애들 학자금 쓰고 그리고 원금을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요. 생계용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사야 되냐. 원금 안 깨먹는 저축 상품을 사야 돼요. 예금이라든지 단기 금융 상품. 또 하나 필수 주머니가 뭐냐면은 자산 형성 주머니예요. 노후 대비로 꾸준히 모아가는 주머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금이 그게 자산 형성 주머니거든요. 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노후 대비로 차곡차곡 그리고 거기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래요. 다만 트레이딩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확률이 50%예요. 운 좋게 잘 벌면은 폼나게 쓰고 깨먹으면 오락했으니까 됐지. 그리고 잊어버릴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그거는 자기 집 재산에서 금이 가지 않을 정도 해야 돼요. 전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20-30% 이내에서. 그 코인은 바로 거기다 넣고 해야 된다. 코인이 나쁘다고는 안 해요. 오락용 주머니에 넣어놓고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1단계가 언제냐면요. 현역이에요.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있잖아요. 자산을 적립해 가면서 운용하는 시기라고 부르거든요. 젊고 시간이 많고 월급도 있고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상품에 넣어도 돼요. 주식이라든지 주식형 펀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퇴직 직후는 2단계가 돼요. 퇴직하고 나면 월급이 없잖아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모아놓은 노후 자금 중에서 남은 돈, 그 돈은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목표 수익률이 중요해요.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2.5% 정도거든요. 60년대라도 5% 정도 목표 수익률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꺼내 쓰려면, 덜 꺼내 쓰려면 첫째가 연금 수입이고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생활비를 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일을 해가지고 근로소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2단계에서는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냐? 80대 초쯤 되면 시작이 돼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때는 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금이라든지 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된다. 30대 되는 분이 아직 삼청연금에 가입을 안 하고 있으면은 빨리 소급해서라도 연금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40대가 뭐냐면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거든요. 자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경제적 자립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의식의 자립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시켜야지 성인이 되고 나면 이미 늦어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요.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부채가 얼마나 있고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자산 중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균형된 자산 구조를 만들어 놓는 노력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퇴직 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의 준비, 그걸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요즘 하나 거기 추가된 게 뭐냐면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얼쩡거리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일본의 가정주부들도요, 40대 후반이 되면 애들 교육 손에서 떼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를 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부부 갈등을 줄이고 그걸로 인해서 황혼에 이르는 거를 줄이는 노력, 그걸 해야 돼요.